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준석을 향해서 비공개 국무회의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아라. 이 내용은 방통위에서 이준석이가 방송 장악 생각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본인에게 뭔가 임무를 내린 것처럼 얘기했다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해서 비공개 국무회의를 국무위원이 밖에서 떠들면 안 된다라고 2차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진숙이가 예전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와 지금의 표정을 보면 많이 그나마 이제 현실이 점점 직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좋아하실 만한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되게 힘든 하루였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웃고 떠들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제가 어제 이맘때 1시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서한이 날라와요. 14개 관세 협상이 한국이 일빠따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용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와대가 움직여갖고 회의를 시작을 해갖고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됐는데 그 점심 시간에 이게 대통령실 그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잠깐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들이 몰려 들어갖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사진이 찍힌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지금 다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진이 그냥 평소가 아니라 오늘 되게 새벽부터 일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준석이를 감사원에서 지금 주의 처분을 내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부일 때 지난 8월에 방송통신위원장이면서 구구 방송 채널에 나가갖고 마구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 주의 조치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으면 전국 언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숙을 끌어내겠다라고 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감사원의 얘기가 나왔는데도 안 내려오면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에서 이준석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황당한 거, 한성숙,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성숙이 누구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이분이 편법 증여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뭐 큰 게 있나 했더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80세 노모와 같이 살다가 부득이하게 그 집을 노모에게 맡기고 이사를 갔더니 80세 노모에게 월세를 안 받았다고 불법 증여냅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80세 노모랑 계속 모시고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실에서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잠실에서 종로로 이사를 하면서 모친이 살던 잠실 아파트를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국힘당이 이걸 가지고 편법 증여라고, 이럴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 되는 겁니다. 80세 노모에게 어떻게 월세를 받습니까? 응? 멍청한 놈들이죠. 응? 하여튼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노모가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거야. 우리 엄마가 꼭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월세를 받던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참 이따위로 그냥 국힘당 수준이에요, 너희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7월 중에 제가 입법의 계절이고 민주당이 이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양곡관리법 다 처리를 지금 해서 11일날 상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서 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인사청문은 14일날 시작하지만 민주당은 7월부터 이제 빠르게 개혁 입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을 하나하나 자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이 이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처리했던 것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역화폐 고교 무상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의 어떤 이재명 표 어떤 공약들이었잖아요. 그거를 잘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역화폐는 뭐냐면요. 지역화폐 지원법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각 지역에서 만약에 한도가 있어요. 지역화폐 사용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50만 원을 충전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더 줘요. 10%. 그렇죠? 그럼 갭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55만 원을 쓸 수 있어.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있죠? 지역화폐.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게 한도가 많이는 못해요. 보니까 50만 원 이렇게 한도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공짜로 10% 그러니까 50만 원 충전하면 55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자체잖아 이쪽에서는 누군가가 5만 원을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 재정의 어떤 자립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거기에 생겨나는 10%의 그 갭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로 10만 원 쓰면 11만 원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그 10% 차이를 메꿔주는 그런 거를 저는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늘 저거 좀 하나 좀 얘기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원래 7월 9일부터 한국에 부과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25%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3주간의 연기를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4개국에다가 관세 협상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1번 타자였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만약에 당장 오늘부터 9일 내일부터 실시한다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8월 1일이라는 유예 3주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를 했고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인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늘 진짜 나라란 잃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의 어떤 그 위기 경제의 어떻게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간이 오늘 오전 7시 53분이었대요. 불과 2분 뒤에 7시 55분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공지가 됐고요.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주재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국무회의 끝나고 김민석 이 사진이 그겁니다. 오늘 긴박했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이랑 강호지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는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막 다 대응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미국은 왜 7월 9일 날 실시하려고 그랬던 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시간을 미뤄줬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미국의 서한으로서 알 수 있는 사실
첫째,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된다. 그쵸? 그렇잖아. 8월 1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8월 1일 이전에는 한다. 그럼 왜 3주의 텀을 줬을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할 경우에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미국이 제명리 저는 3주를 미뤄줬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관세를 돌리고 싶으면 나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세요. 이거예요. 너네 관세 25% 부과 이거 하기 싫으면 원래 7%인가 그 정도 10% 15%였나요? 뭐 너 이번에 미국 올 때 선물 들고 와야 돼? 이겁니다. 그게 뭐냐? 조선업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14개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서한을 보낸 건 트럼프는 제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백액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백인들 중산층, 중하층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미국이 가장 어떤 그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차와 대규모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관세 협상에 서한을 보내고 3주간의 유예를 준 건 뭐냐?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업에 적극적인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조선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수주량을 1, 2위를 다툴 정도의 중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게 한화오션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미국이 중국 해운 조선 산업을 본격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에 입학료나 이런 다른 부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업의 생산력과 기술력 이거를 굉장히 그래서 지금 현대나 한화오션이나 이쪽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생산 거점, 즉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배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에서 배 만들어라. 그럼 미국에서 배 만들면 그 배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저렇게 관세 부과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어라. 수출만 하지 말고 니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니즈는 조선업이에요. 중국 견제한다는 소리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력과 생산력 이런 것들을 직접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알 정도면 당연히 용산이나 우리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조선업 부활을 외친 트럼프, 한국에게 가장 먼저 관세 협상에 서한을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에게 철강 있잖아. 철강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 그랬던 게 조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을 외치면서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에 어떤 조선업 공장을 지어달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함으로써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배보다는 한국의 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가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장사꾼들을 어떻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죠? 장사꾼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장사꾼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제가 보면 그 이유 때문에 그 관세 그리고 3주간 연장되지 않았나. 이 뉴스의 행간은 3주간 미국 외
우리나라에게 관세 협상을 연기해 줬을까? 그거에는 정상회담은 8월 1일 안에 열린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냐? 바로 조선업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힘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국힘당은 미국의 어떤 요구를 하면요 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민주당이 왜 국익을 지키고 국힘당은 왜 나라를 팔아먹는 정당이냐면, 국힘당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뭔가를 원하면요 국익이 침해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빨리 들어주려고 국익이건 나발이건 무조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놓고 잘 협상이 됐다라고 떠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 진영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어떠냐면, 조속한 협상이나 이런 것보다 국익 우선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교 문제잖아요. 외교와 안보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와 나라와의 협상은 스피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와의 협상이 이게 무슨 군사동맹 전쟁 중에 급하게 맺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와의 협상은 조속한 협상보다는 국익이 관철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좀 마음이 아픈 뉴스가 나왔던데, 지금 체온이 40.2도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살의 이주 노동자가, 사실 온열 질환이라는 게 사실 열사병이에요. 열사병. 이거 죽은 겁니다. 베트남 노동자인데, 저는 제가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뭐 35도 이상일 때는 뭐 시간마다 15분씩 쉬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35도일 때 15분 이상 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으면요 계속하고 빨리 끝내려고 무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차라리 35도 이상은 영업을 중단시켜야 돼. 공사 현장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응? 그 아스팔트 지열까지 하면요 이게 40도가 아니에요. 거의 50도 가까이 돼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아스팔트 위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거의 지열 온도 재보면 48도 50도 나와요. 응? 이 사람들은 뻔히 오늘 일당량 일해야 될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남들이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가 부른 참사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응? 지금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이게 안 되고 있대요. 2시간 작업하고 20분 휴식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 죽음. 얼마 전에도 지금 부산에서 연속으로 어린 자매가 불에 화재로 죽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또 어땠어요? 부산에서 화재가 나갔고 일주일 사이에 2명의 자매들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사회가 아직 아이들이잖아. 아이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을 텐데 아직 부모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있을 수밖에 없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남녀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거부터 할까요? 윤상현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얘기부터 합시다. 윤석열 얘기하고 오늘 국힘당 다른 특검들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윤석열 내일 2시 15분이면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이제 세상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법치주의라고 얘기했던 윤석열이죠.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내란 특검이 칼을 갈고 있대요. 내란 특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3특검이 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들은 있겠죠. 지금 요즘 특검 보면 여러분들 아마 힘나시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특검이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적폐청산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 뿌리 깊었던 친일 반민주 세력들을 지금 3특검이 다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대대적으로 군과 정치인을 동시에 수사 때려잡은 적이 없어요. 지금 가만 보세요. 박근혜 특검은 그 당시에 박영수가 박근혜 이명박을 조질 때는 그냥 정치 쪽만 조진 거예요. 이건 어때요? 군, 기무사, 국정원, 검찰, 언론 다 때려잡는 겁니다. 정치.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특검도 아니고 세 개의 특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정말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실시가 된 적도 없고, 그것도 민주당이 가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윤석열 특검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 이면에 대통령실, 거기에 오랫동안 산적돼 있던 경호처, 거기에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 기무, 그 다음에 방첩사, 그 다음에 국정원, 검찰 다 들여다보잖아. 저는 오늘 너무너무 이걸 요즘을 보면서 야, 우리가 50년 전 아니면 60년 전 반민특위는 실패했어도 저는 제2의 반민특위 같아요. 지금 보면 진짜로 저는 제2의 반민특위가 2025년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앞에서 진짜 칼자루로 휘두르는 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되게 통쾌한 뉴스가 나올 거다. 6개월가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5일만 행복해야 되는데 6개월은 행복할 것이다. 매일 오늘은 어느 특검이 어디 압수수색했다, 어느 특검이 오늘 누구 구속시켰다.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뉴스들이에요. 그쵸? 응? 진짜 여러분들 봐보세요. 매일매일 어디 압수수색하고 누구 소환하고 누구 구속시키고, 이게 지금이야 소환과 압수수색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전부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이루. 거기에 제가 지금 보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과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에서 국힘당 의원들 몇 명이 살아남을까?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국힘당 애들 체포영장 청구 들어오면 그거 동의해주기 바빠요. 잡아가라고. 특검에서 잡아가라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어떤 그 회기 중에 그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가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정기국회니까 아마 계속 체포영장 동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발뺌하던 여인형 지금 깊이 후회한다. 증인,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이렇게 마음이 변하나 했더니요.
걔네들은 처음에 윤석열이 살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로. 그래갖고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었었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좀만 계기면 자기네들은 좀 있으면 풀려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에서 기각당하고 돌아오면 자기네들은 살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뺌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고, 이제 분위기가 윤석열 탄핵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태도가 변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6개월이 지나서 자기네들이 좀 풀려날 줄 알았는데 특검이 출범한 거예요. 그렇죠? 특검이 출범하면서 여기에 추가 구속영장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영이나 박한수나 이런 애들의 사건은 아직 군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끔 해놨어요. 갖고 올 수 있는데, 특검이 진행하던 거를 갖고 오기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군대 사건은 지금 군 검찰에 맡겨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1차원적인 심층 분석이죠. 왜 발뺌하던 여인영, 그 다음에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반성을 하고 입장을 돌변했을까? 이걸 봐야죠. 왜?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쫄은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군사 법정에서 받고 있는 건 뭐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는 거예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딱 출범을 하니까 이진우나 박한수나 여인영, 문상호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반란죄입니다. 특검이 얘네들을 반란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반란죄로 특검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반란 혐의를 추가로 기소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들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일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이란 다수의 군인이 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로 집합해 병기를 휴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국권이란 군의 통수권과 지휘권이 포함되고요. 군 지휘 계통에 대한 반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인 군인에 이르기까지 군 일부가 이탈해 지휘 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법리로 보면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할 때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계엄법을 무시하고, 즉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지금 얘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여튼 왜 그러냐, 수방사와 특전사 같은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이에 따라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병력을 출동시킨 일은 반란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부는 거예요. 다 자기 살 길 찾고 있고, 군인들은 전부 김용현이가 시켰다 해요. 하나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윤상현을 찾죠. 오늘 김건희 특검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김건희 특검에서 윤상현 압수수색을 했냐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의 주가 조작 파트는 삼부토건이나 다른 어떤 그 주식의 주가 조작의 흔적이 있는 삼부토건의 어떤 그 임원진이나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윤상현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공천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공천 개입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녹취록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먼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빨리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윤석열 녹취가 존재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윤상현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그 명태균 파일에 나오잖아. 이거 명태균 사건 그 조사해 보면 명태균이잖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저 꼭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아, 그래도 내가 그 상현이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던데. 상현이가? 김영선이가 그래도 사선에다가 그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었고 내가 공천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윤한홍 의원이 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한홍이가 반대한다는 소리는 나는 못 들었는데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녹취가 존재하잖아. 윤석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뭐 얘기할게 하고 나서 바로 김영선이는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거든. 그럼 민중기 특검이 결국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이 핵심 인물이 윤상현이었어요. 그 윤상현,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에다가 꽂아줬죠. 그래서 오늘 그 윤상현 자택과 국회의원실, 그 다음에 경남 창원 김영선 의원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나서니까 송원석이가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어저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김성교 의원이 걸리죠. 전 양평 군수 출국 금지당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윤상현 오늘 압수수색 당했죠. 응? 이건 뭐냐? 국회의원 공천심사에서 얘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윤상현이 아마 영장 조만간 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윤상현이가 친박이면서 왜 윤상현이는 그동안 윤석열 탄핵 당한 이후에 저렇게 정광훈이랑 붙어 다니면서 윤석열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했냐.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그런 게요. 응? 윤상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녹취 파일이 명태균에 의해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어게인의 선봉장에 섰던 겁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얘네들 윤상현이가 명태균 녹취 파일에 윤상현이가 나오고 그 사법 리스크가 뜨자마자 윤상현이가 적극적으로 윤어게인이랑 정권 세력들과 합세를 해갖고 연병을 했어요. 이거 아마 더한 것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천심사가 확대되면요 친윤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특검 수사 조용히 응원하는 국힘당 반윤 세력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공천 누가 해서 김건희가 다 했어요. 처음에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김건희가 다 한 거예요. 응? 지금 이 공천에 관련된 거 김건희한테 공천을 대가성으로 받은 인간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윤석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응? 왜 친윤이 윤석열이가 탄핵됐고 김건희가 저렇게 특검이 출마했는데도 계속 친윤이 권력을 놓지 못하고 반성을 하고 윤석열을 못 버리냐? 대가성으로 전부 TK나 이쪽에서 친윤 세력들 김건희한테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안 지켜주면 다 날아가거든.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김건희랑 나중에 윤석열이랑 이거 공천개입 수사할 때 내가 누구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꼼꼼합니다. 진짜 조승사자라는 말이 특검이 추경호 내란방조 의혹 이 사건 분명히 있었죠.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조만간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특검팀이 추경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상계엄을 윤석열이가 선포했을 때 국민의힘 비상의총 총회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바꾸면서 국힘당 의원들의 계엄 표결 의결을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경호는 조만간 조사 소환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국힘당 애들 지금 몇 명이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쟤네들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안철수 얘기할 때 이따가 얘기합시다. 저거.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어서 김건희 특검이 거의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10개월 정도 이미 지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10개월 이상 지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여기저기 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김상민 전 검사 아마 김상민에서 엄청나게 털릴 겁니다. 그렇죠. 김상민 꽂아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특검에게는 김상민은 진짜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얘기해도 되죠?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제대로 나왔답니다. 과거 공천 관련 문서가 발견됐대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고요. 과거에 공천 관련 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있고요. 조만간 그리고 여러분들 김진태도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도 조만간 명태균 사건에 김진태도 있죠. 야 진짜 적폐청산 제대로 한다. 그래서 하고 왜 김상민이가 크게 걸린다고 얘기했냐면 그 녹취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했던 김상민을 김영선 지역구에 꽂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그 특검보가 현재 4명 있죠. 그래서 파트가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수사한 거는 공천 개입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과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 거기가 합쳐져 갖고 한 거예요. 공천 개입과 명태균을 이 사건을 두 개를 전담으로 특검보가 지휘해서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윤상현이나 김영선이나 김상민 이런 애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겠죠. 그런 증거가 나오고 핵심 인물들 있죠. 명태균, 김상민, 윤상현 이런 사람 소환해갖고 조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바로 김건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김건희 그 다음 소환입니다. 바로 김건희 잡으려고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잡으려고 먼저 쫙 지금 하는 거예요. 핵심이 여러분들 보셔도 김건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가조 김건희 특검도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면. 그쵸? 내란 특검은 좀 어려운 사건이고 외환죄나 이런 거 밝혀내려면 좀 어려운 사건이고 일은 내가 보면 김건희 특검이 제일 많습니다. 나 사실 솔직히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다가 검사들을 더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넘버원은 김건희거든. 그래서 원래 내란 특검보가 6명이잖아요. 저는 김건희 특검도 오히려 내란 특검과 똑같이 특검보를 6명으로 하고 규모를 사실 더 키워줘야 됩니다. 응? 지금 한쪽은 명태균 게이트로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국힘당도 조져야 되고 이쪽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저쪽에서는 또 주까지 워낙 지 마음대로 세상 대한민국을 갖고 놓은 천하의 천박한 때문에 얘는 진짜 수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있는 게 왜냐면 녹취가 많아서 빨리 구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왜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 사건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했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명태균 게이트는 녹취와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바로 김건희를 소환하고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저쪽 삼부토건이나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계속 줄줄이 소환하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포럼 이쪽도 수사를 하고 하여튼 뭐
DYD라고 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김현정 의원님이랑 같이 저희 방송에서 삼부토건과 DYD 주가가 같이 똑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뭐 자세한 게 좀 있는데, 삼부토건은 여러분들 2023년 5월 달에 거의 2달 만에 주식의 가치가 5배가량 올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뉴스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대충 나온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는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어디 갔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한겨레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겨레에 특검 윤정부 시절 184억 투자받은 김건희 측근업체, 이건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응? 이년은 진짜 뭘 얼마나, 갑자기 특검에서 윤정부 시절에 184억을 투자받은 김건희 측근업체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김건희 여사 의혹 민주기 특검이 최근에 설립한 업체와 김 여사의 관계를 들여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원대 이상의 석연찮은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검이 주목하는 업체가 IMS 모빌리티 렌터카 업체예요. 이 회사의 설립자는 김학원. 이게 그러면서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너무 짧게 나오죠. 너무 짧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파봤죠. 제가 이거를 파봤더니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184억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를, 이게 처음에는 렌터카 업체였는데 나중에는 렌터카 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요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나온 건데, 요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김모 씨라고 나오죠. 여기 여기 김 씨라고 나오죠. 이 김 씨가 누구냐면, 이 김 씨가 잽니다. 최은순 장고 조작했던 새끼예요. 얘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던 게 김모 씨예요. 얘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가 IMS 모빌리티고, 그래서 얘가 펀드를 통해서 대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데, 이 회사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미 이 회사는 금감원에서, 그리고 특검 수사의 대상의 사건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 투자를 감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2023년 1월 이 IMS 김씨가 설립한 이 회사가 순자산이 556억으로 나와요. 순자산이 556억으로 나오는데 부채가 1413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거의 2배, 3배 가까이 많은 어떤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자본 잠식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거죠. 부채가 더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에게는 여러분 같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쵸? 여러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냐고. 180억을 대기업에서. 응?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건희와 이 김씨는 대학원 동기입니다. 2010년도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윤석열과 이 김씨라고 이 IMS라는 그 거액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이 김씨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대학원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하는 전시회에서 김씨를 최은순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김건희가 엄마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김건희가 2010년도만 해도 뭐 양재택이나 이쪽 애들이랑 놀고 있다 보니까 뭐 주가 조작도 이런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엄마 최은순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은순이가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은순의 장고 증명까지 해주었던 사연인데,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의 어떤 전시회나 그런 걸 할 때마다 얘네가 협찬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이 IMS 김씨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죠. 대학원 동기만 동기일까? 다른 동기도 될 수 있죠. 그래갖고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 처음에는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회사로 설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BMC 셀바이엔이라는 회사로 바뀝니다. 얘가 김예성, 그냥 김씨라고 해. 이 김씨가 김여사의 집사로 불립니다. 집사로. 집사로. 그래서 이 김예성이가 어디까지 깊이 관여되어 있는 애냐면, 장고증명 위장 가담 외에도 최은순이가 여러분들 요양병원 사건 있죠. 파주 요양병원 사건 부정 수급, 여기에도 개입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개입돼 있는 놈이고요. 얘가 이제 윤석열이가 2022년 6월에 당선이 되잖아요. 거의 자본 잠식이었던 회사가 처음에는 비마이카였는데 이걸 IMS로 윤석열이가 당선된 다음에 회사 이름을 바꿔요. 희한하게 자본 잠식된 회사가 갑자기 대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부실 회사에 왜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희한하게 IMS가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에쿼터라는 이종호가 갖고 있는 블랙펄 베이스먼트 있죠. 제가 보면 여기도 주가 조작 선수들이 붙은 거예요. IMS에서 어떤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에서 돈을 모금해 갖고 여기다가 전달했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카카오 회장 누구죠? 김범수죠. 그렇죠? 카카오가 30억, 효성이 계열사 네고를 동원해서 35억. 희한하죠.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왜 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 이때 한창 카카오가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해서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카카오 그 당시에 모빌리티가 그때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해서 한 회사가 심사를 받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잽싸게 여기다가 30억을 투자합니다. 이 30억을 누가 알려? 김건희지. 김건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희한하게 30억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투자한 다음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어요. 우연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HS 효성은 왜 투자를 했을까? 계열사 네 곳을 동원해서 35억을. H 효성의 조현상 회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비리 있는 곳들이 결국은 구명 노비하려고 김건희를 통해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을 투자를 해요.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이 차명 법인 등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전부 김건희 주머니로 들어간 돈입니다. 안 그래요? 김건희가 100억대의 돈을 이런 자본 잠식된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끔 했겠습니까? 최은순이랑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데.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겨레에서 이렇게 짧게 지금 보면 한겨레에서 이렇게 김건희 측근업체 주목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최은순 김건희가 다 해먹어 이렇게 짧게 나왔거든요. 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만간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출금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얘를 잡아갖고 들이면 누가 봐도 김씨 얘를 언제 봤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나 효성에서 여기에다가 자본 잠식된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겠어요. 김건희가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김건희 아니면 그래서 얘를 먼저 구속시키고 출국금지시키고 그러면 김건희가 중간에 다리를 놔줬다가 나오는 거죠. 얘는 김건희는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최초로 한번 할게요. 뭐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다루지 않죠. 누구냐면 경제지 기자 새끼들이에요. 이 경제지 기자 새끼들은 사실 주가 조작의 가담자들이에요. 경제지 기자 새끼들이 삼부토건 해외 수주 이미 이 새끼들은 주식을 샀던 정황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이 다 떠놓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경제지들이 물고 빨고 삼부토건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 이런 새끼들 지네가 주식 다 삽니다. 미리 주식 사놓고 그 다음에 주가 띄우고 주식 처분하고. 언론이 얘기 안 하죠 이 새끼들. 특검이 지금 뭘 벼르고 있냐. 주가 조작 의혹에 기자와 언론사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근데 언론사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봐봐요. 얘네들은 벌써 소식을 알아. 아 무슨 소식을 미리 접했어. 그러면 어떤 짓을 해요? 지네가 주식 사요. 주식 다량을 매수한 다음에 호재성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팔아요. 지금 20여 명의 기자들이 수사 대상이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자들도 떠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면 이 새끼들도 사실 기자들이라고 안 건드려서 그러지 이런 기레기 짓 하면서 먹고 사는 새끼들 많아요. 경제지 하면서 이 새끼들 뭐야 여기저기서 취재해갖고 다음 주에 잘하는 회장님이 뭐 이러고 하면 엠바고를 해달라 그러면 그 새끼들 바로 달려가갖고 빚내갖고 주식 삽니다. 이 새끼들 잡아야 돼요. 이 새끼들도 주가 조작 공범들이에요. 주가 조작을 김건희나 얘네들도 주범이고 선수들이 주범이지만 주가 조작인 거 뻔히 알면서 띄워주는 새끼들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이거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통일교 도박 무마 사건과 Y2의 인수 배후엔 이철규가 있었다. 아 내가 또 이철규 고소하니까 이철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저는 이철규라고 제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 틈에서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김건희 특검 틈에서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죠. 그러니까 통일교 원전 이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 특검 틈에서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을까? 왜 압수수색했을까? 딴 게 아니에요. 경찰을 적으로 돌린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통일교 수사를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통일교 수사를 했는데 통일교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원정 도박 사건을 하려면
누군가는 묻으려거나 증거를 빼돌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을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갖고 자료를 넘겨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 안에서도 통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왜 굳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냐? 특검이 직접 가서 자료를 눈앞에서 받아온 거예요. 달라고 하면 제대로 지네 내부에서 증거를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통일교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자료를 받아온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의 핵심,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얘기했었나요? 통일교에서 큰 거 터질 거다. 통일교 도박 사건이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2인자였던 한학장가 이런 사람들이랑 그 밑에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들이 여기저기서 경찰이 포착을 하고 있고 그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용히 무마가 됐었어요. 왜 무마가 됐냐? 윤석열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서 무마했는데 이게 저는 이철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통일교의 건물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통일교는 용평 가면 그게 다 용평 자체가 통일교 거예요. 강원도 용평 가면 그거 다 통일교 겁니다. 용평 자체가 통일교 거예요. 거기가. 알고 있죠? 용평 자체가 가면 다 그 통일교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용평 그쪽은 다 통일교 건데, 이 사건을 그러면 통일교 애들이랑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국힘당 강원도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경찰 출신의 이철규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측근이었던 이철규가 이 통일교 원정 도박의 사건을 무마시켰던 장본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용평 리조트 뭐 거기 다 거기 통일교 거예요. 이거는 이철규가 아니라 이철규가 권선동이 아니라 거의 이철규가 이거를 무마시킨 거예요. 강원도 쪽에서 난다긴다는 이철규가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라서, 그래서 그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김건희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금품을 건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가 그 당시에 누구랑 접촉을 많이 하냐? 이철규 이런 애들이랑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진법사가, 여러분들 이철규는 경찰 출신의 윤석열의 핵심 참모였고 한동훈이 나가라고까지 얘기했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YTN 인수를 통일교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통일교한테 YTN 인수해라, 응? 내가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철규랑 국힘당이 그때부터 YTN의 최대 지주가 한전이었거든요. 한전한테 주식 매각을 하라 그럽니다. 한전 KD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진짜 얘기합니다. 이철규가. 그때부터. 그때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빨리 팔라고 얘기해서, 그때 한전의 그 KDN 회장이 매각하겠다라고 해서 한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윤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철규를 이용해서 YTN을 인수하려고 4천억 정도 든다라는 얘기까지 하려다가 이거를 민주당에서 알아차고 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통일교가 자기네들에 대한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했던 거야. 돈이 되게 많지만. 그래서 YTN 인수를 노렸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꼈던 게 이철규예요. 지금 이철규 도망갔죠. 지금 이철규 지 아들 사건 이후에 지금 이철규 거의 잠수 탔죠. 안 보이죠. 이철규는 여기저기서 엄청난 비리가 터질 거예요. 강원도의 모든 비리, 김건희와 경찰,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다 이철규 이런 것들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막강한 윤석열 그 당시에 집권 초기에 이철규가 안 낀 데가 없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에도 연관돼 있을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철규가 건진법사와 통화한 적은 있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 조만간 김건희 특검에서 이철규를 소환할 것이다. 이철규가 이미 특검에서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웃긴 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김건희가 뭐라 그랬죠? 측근 업체 이거 걸렸다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잡은 거냐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16개에 들어가 있는 사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16개 사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윤석열 정부 시절에 IMS 이 사건 조사하라고 없잖아.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수사 도중에 발각되는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도중에 나와서 수사한 거예요, 이거. 그 조항이 대단한 거예요. 16개뿐만 아니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비리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뒤진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철규뿐만 아니라 지금 다 잡아요. 지금 특검에서. 왜냐면 이 정부에서 윤상현, 이철규, 권선동, 권영애,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렀던 인간들 안 걸린 게 없습니다. 통일교 간부에게 YTN 인수 방법 이철규에게 알아보겠다라고 했던, 지금 이게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순서였습니다. 네, 제가 모르고 김태효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최상병 특검에서 김태효를 부른다. 좀 의외죠. 최상병.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명현 최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제가 이번에 특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 안보의 핵심은 김태효예요. 뉴라이트의 김태효입니다. 근데 김태효가 쏙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순직 해병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뺀 것은, 이게 다 김태효가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핵심을 잡았잖아요. 김태효가 이거 뒤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 얘가 실세 역할을 해서, 그래서 최병 특검에서는 11일 날 출석을 하라 그랬어요. 11일 날. 김태효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도 김태효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김태효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핵심이기 때문에, 이 외환, 즉 뉴라이트의 사관을 보면요, 일본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쑥대밭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일본의 원조,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하나의 자치주가 되는 게 뉴라이트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일본을 승봉하는 애들. 그래서 이 외교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외환이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에 있어서도 김태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실세였어요. 실세. 신원식이가 안보실장으로 있었지만, 신원식은 나중에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갈 땐 바지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외환죄나 이런데 신원식이 거의 등장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지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원식이가 실세였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도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간 이후에 엄청나게 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신원식이는 말이 없어요. 아마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도 김태효에게 정조준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어떤 외환죄의 핵심, 최상병 특검에서 김태효는 외압에 대한 핵심, 수사 방해의 핵심.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격노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김계관 사령관이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왜 갑자기 최혜병 특검에서 김태효를 소환했을까? 김계환이가 7월 7일날 김계환이 불러다가 특검에서 조졌잖아. 김계환이가 다 분 거지. 이제 알겠지? 어? 김계환 사령관이 민간인 되자마자, 김계환 사령관이 민간인 되자마자 군복 입었을 때는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고 있어갖고 말을 못했는데, 민간인 되자마자 7월 7일날 김계환이 특검에 소환돼갖고 얘기했잖아. 특검이 조사하자마자 이때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누구랑 통화했냐? 국가안보실장이다. 그 700에 몇 번 뒷번호 뭐고 김태효였다. 다 나온 거죠. 갑자기 최혜병 특검에서 왜 김태효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겠습니까? 김계환 조사했더니 김태효가 위에서 전화 통화하고 했다라는 게 증언이 나오니까 바로 김태효한테 정조준을 한 거예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김계환이가 폭로한 거죠 이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치 이면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안철수가 여러분들 제가 안철수를 좀 가까이에서도 봤잖아요. 제가 솔직히 안철수에 대한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 안철수가 옛날에 민주당의 당 파괴 전문 누구야 누굽니까? 김한길이랑 안철수랑 공동 대표를 할 때 안철수를 제가 몇 번 취재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랑 정치적인 사상이 좀 다르지만 되게 착해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철수가 사실 뭐 이렇게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 같이 무대뽀 이런 애는 아니에요. 안철수는 되게 착해요. 바보 같아요 좀 어쩔 때 보면.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냐? 안철수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뭐 얘기했는데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송원석이가 혁신위원들을 꾸린 거예요. 이래갖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국힘 고쳤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스 대신 칼을 든다고 했잖아요. 좀 웃깁니다. 국힘당이 고쳤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면 탈당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국힘당 고쳤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나간대요. 이상해요. 응? 국민들이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갖기 어렵다. 응? 메스나 카리나는 좀 다른 점이죠. 뭐냐면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자루를 들겠다 이거는, 메스는 의사들이 어떤 고름이나 상처 골마 있는 거를 제거할 때 쓰는 거고, 칼자루는 사람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칼자루는 목을 친다는 의미고, 메스는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겠다는 거여서 지가 더 한다는 건데, 일단 웃겨요. 그랬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송원석이 더 웃깁니다. 안철수가 그만두자마자 이제 권영세나 권난동이가 계속 안철수를 공격을 하면서 새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대요. 제가 국힘당 돌아가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얘네들 새 혁신위원장 안 모십니다.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원석이가 새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라고 떠드는데 송원석이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에요. 제 말 틀린 거 없죠? 송원석이라는 쌍권의 지원을 받은 친윤 세력의 송원석이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송원석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송원석 자체가 친윤, 쌍권 이런 애들이 혁신의 대상인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원석이 이름도 없는 새끼가 어떻게 원내대표가 됐습니까? 쌍권의 지원에 의해서 됐잖아요. 오늘 쌍권이 반격을 했어요. 분열의 언어로 혼란 조장,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는 언급에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친윤 청산 문개고 안철수에게 총공색을 하면서 그냥 지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럼 여태까지 이걸 봅시다. 왜? 여기서 또 제가 Y뉴스. 왜 그러면 송원석이나 쌍권이나 국힘당은 왜 절대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걸 봐야 되죠. 얘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어설프게 혁신위원이나 이런 애들에서 김용태 같은 애들을 빨리 제거를 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이 여기저기서 혁신위원회 안철수가 얘기하는 왜 혁신위원들을 전부 송원석이가 거부를 했냐면 여기저기서 혁신하자고 말이 자꾸 새 나오면 진짜 혁신을 자기네들이 혁신의 대상인 걸 아는 거죠. 지금 친윤 세력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쪽에서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쓰러지면 이게 한번 터지면 끝도 잡을 수 없이 이제 친윤 세력들은 정치계에서 이제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 작은 어떤 혁신위원회의 발언들 국힘당 인적 청산해야 된다. 안철수가 잘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적 청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처음에야 뭐 우리가 대선 패배하고 뭐 여기 윤석열 탄핵당하고 그랬으니까 혁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얘네들이 말하는 혁신은 친윤 세력 빼고 혁신하자는 거예요. 친윤 세력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 다른 걸로 혁신하자. 당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우는 혁신,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바꾸는 혁신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은 인적 청산이 제일 먼저라서 안철수가 권선동과 어떤 권영세의 어떤 출당에 버금가는 제명이나 출당에 버금가는 혁신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혁신이 대상이 되는데 왜 혁신위원회를 얘네가 만들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사는 길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렵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친윤 세력들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반성하고 모든 당직과 그래서 물러나면 돼요. 근데 물러나는 순간 얘네들이 다 죽는다는 걸 알죠. 왜? 특검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권영세나 권난동이나 이철규나 친윤의 핵심들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왜 얘네들이 권력을 못 놓냐? 이게 평시 같으면 자기네들이 권력 놔주고 1선, 2선으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물러나갖고 안철수나 한동훈이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죠? 국힘당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안철수나 비윤 세력들은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친윤 세력들이 지네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 헤쳐먹었지 한동훈계나 비윤 세력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친윤 세력들의 비리와 이런 거에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응? 얘네들이 볼 때는 전혀 자기네들은 김건희와 연관성도 없고 친윤 세력들과 연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권력은 얘네가 잡고 있어. 왜? 김건희가 공천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네들은 지금 특검이 이제 시작해갖고 6개월간은 버텨야 된다 죽기 살기로 친윤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특검이 소환을 하고 하면 벌써부터 소환이 시작됐잖아요. 추경호 벌써 여기저기서 국힘당 의원들 나오라고 난리가 났잖아. 앞으로 나경원, 윤상현 뿐만 아니라 이철규, 권선동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게 친윤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맞설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안철수나 한동훈계한테 자기네 자리들을 물려주고 혁신하라고 하면 사실상 국힘당이 친윤 세력 잡아가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친윤이 자기네가 봐도 자기네가 물러나야 되지만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선도 졌고 그럼 당연히 다 물러났어야죠. 사실 친윤은 패족이잖아요. 이제 범죄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친윤이. 여기에다가 특검이 조사가 이제 시작이 제대로 활발하게 되고 소환하고 영장 치면 친윤 세력들 제가 보면 최하 10명 이상은 구속될 거라고 봐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특검 수사 받아야 하고 협조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조경태, 안철수. 특검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지금 송원석이나 이런 애들이나 특검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잡아가니까 얘기하지, 한동훈계나 비윤계에서 아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정부의 부정 부패 비리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친윤을 날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수사를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가 왜 안 나오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8월 달에 전당대회를 국힘당이 빠르게 해버리면 특검 수사에 의해서 친윤 세력들이 범죄 집단으로 몰리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한동훈이가 나가서 이긴들 결국 지방선거 대표하면 또 물러나라는 소리가 있고, 첫째, 한동훈이가 이번 전당대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이유는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나와봐서 대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뭐 하겠냐고. 똑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랑 최고위원들 지네끼리 그냥 바지 대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렇죠. 한동훈이가 배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송원석이가 원내대표가 돼갖고 어떤 그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지네끼리 투표를 해갖고 지네끼리 하면 한동훈이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기력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이가 바라는 것은 결국 특검에 의해서 친윤이 해체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동훈이가 특검이 수사하면 뭐라고 한마디씩 하잖아. 그렇잖아. 저 범미꾸라지가 국민의힘 막 그 하면 이재명 보복 정치 시작됐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떠들었는데 조용하잖아. 지금 오히려 은근히 한동훈계나 비윤계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용하잖아. 유일하게 오늘 윤석열 압수수색 당하니까 떠드는 게 송원석 하나예요. 친윤 세력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국회는 배지가 왕이잖아요. 배지가 결국은 깡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윤계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친윤계들이 배지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친윤계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를 해야 되냐? 이제 특검에 의해서 친윤계들 전부 사법 처리되고 체포동의안 내고 구속되고, 그러면 국힘당 안에서도 또 그래도 친윤이 잡냐 그러면 여론의 문매를 계속 이제 맞다 보면 이제 원내대표도 조기 사퇴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시 비대위로 가고 전당대회가 펼쳐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힘당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철수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안철수가 이번에 자기 당대표 출마한다는 거, 이 심층문서 요거 좀 해드릴게요. 안철수가 자기 전당대회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전당대회 같이 출마해야 된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안철수가 김문수 후보도 출마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도 출마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김문수가 친윤이 밀어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사실 쌍권이 김문수를 밀어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쌍권이 최종적으로 밀라고 했던 사람은 한덕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김문수도 쌍권에 대한 가장 피해자잖아.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친윤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하면 이 쌍권과 친윤 세력들에게는 다 한 번씩 당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안철수가 김문수, 한동훈 왜 그러면 안철수 혼자 혁신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웃잖아. 근데 이번에 김문수가 나름 쌍권의 지지 그리고 조직을 지원을 받아갖고 여기저기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힘당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없던 지지 세력이나 그런 게 생긴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안철수가 김문수,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라는 뜻은 결국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이 반윤 세력들을 모아서 친윤 당대표나 이런 걸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은 안 나온다는 소리가 많잖아. 이미 한동훈은 출마 안 한다는 소리가 많고 그래서 조경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자기가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이거는 김문수는 출마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니 자기가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김문수가 선언했다는 것은 이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안철수 자기가 나가고 김문수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 한번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안 나오면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절대 그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저는 굉장히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럴 줄 모르고 혁신위원장을 받았을까? 안철수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갖고 벌써 내가 이걸 받으면 나한테 정권을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때 나는 관둬야지 이렇게까지 안철수가 머리를 쓸 애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안철수가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인 자체가 안철수가 진짜로 친윤이 자기를 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어떤 친윤도 살고 뭐 그래서 희생양을 권선동이나 어떤 권영세 정도는 내줄 줄 아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철수 나름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얻은 게 1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함만 보여줬고 신뢰 없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안철수 또 철수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왜냐면 당대표라는 게 좀 믿음직스럽고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하면 철수 그리고 혁신위원장 하자마자 5일 만에 그 사퇴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거는 안철수의 좌충수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바지 혁신위가 되고 바지 대표가 또 예 그러면 안철수가 친윤 국힘당 가갖고 바지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인수위원장도 바지였잖아요. 그쵸? 안철수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원장이 안철수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철수가 한 게 아니라 다 김건희가 있죠. 그 당시에도. 뭐 코바나 콘텐츠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당대회에 안철수가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김문수, 한동훈을 반윤 세력과 연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권선동, 권영세나 권선동이나 친윤은 김문수를 밀지 않겠죠.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면 권영세, 권난동은 또 친윤 세력은 어떤 후보를 밀지 우리가 보면 만약에 누가 봐도 이건 친윤 세력이 미는 후보다 그러면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은 단일화하자는 메시지예요. 제가 보면 한동훈 안 나올 거면 나 밀어달라는 사실상 하나의 한동훈에 향한 러브레터예요.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문수가 안철수 왜 그러면 안철수가 김문수한테는 여러분들 받을 게 있지. 잘 들어보세요. 왜 안철수가 김문수, 한동훈 나오라 그랬냐? 지난 대선 때 김문수 내가 열심히 도왔잖아 이거예요. 이번에 나 당대표 한번 도와줘. 한동훈 너 안 나온다며 너가 갖고 있는 표 나 지지 선언해줘 이겁니다. 응? 저쪽에선 누구 나올지 뻔하잖아요. 제가 웰빙 단식 저는 단식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 피부가 좋은 거는 1억 처바르면 되는 거고요. 예. 웰빙 단식 하셨던 나경원이가 지금 당대표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쪽은 나씨예요, 나씨. 그럼 이쪽은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이가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철수가 벌써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저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면 조중동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여의도 정치연구소죠. 조선일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중동의 사설이 결국은 국힘당의 당론이 되고 조중동의 칼럼이 국힘당의 어떤 정책 의제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친윤 세력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중동이 계속 구제불능 국힘당의 친윤 세력 아직도 윤석열 뭐 호위하나 이런 기사들이 조선일보가 요즘 조중동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딱 보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은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편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친윤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냐면 김문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를 이용해서 반윤 세력에 가담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김문수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최근에 지지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뭐 조갑제뿐만 아니라 조갑제도 뭐 예전부터 뭐 조선일보 출신이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수 지역에서 친윤을 몰아내기 위해서 김문수를 앞세워갖고 김문수를 반윤 연대에 합류시켜서 친윤 세력을 이번에 몰아내고 왜냐면 특검을 아무리 조중동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조중동이 특검을 못 건드려요. 특검 건드렸다가는 수사방해로 그냥 진짜 특검이 작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함부로 특검을 치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특검이 제가 하는 거 보면 특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병 특검이나 진짜 노련함이 보이는 게 이번에 영장이 유출됐었죠. 영장이 유출되니까 바로 수사팀으로부터 변호인단에게 경고하고 수사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 변호인 측에서 영장을 밖으로 유출시켜갖고 뭐 잡아봐야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은 수사 방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도 수사해갖고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 언론 플레이에 지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상한 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윤석열 영장 특검에서 쳤잖아요. 거기에 보면 김성훈이나 한덕수의 어떤 증인 진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윤석열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진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걸 했을까? 일단은 특검은 굉장히 언론과 즉 윤석열 변호인단과 특검은 싸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특검은 매일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식 브리핑 시간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특검은 매일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특검의 브리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래도 주목도가 특검의 수사 자료나 이런 주목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소장, 영장 청구한 걸 어떤 밖으로 유출시켜 갖고 자기네가 어떤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특검이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검찰이 이걸 갖고 윤석열 구속시키려고 한다.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아 갖고 본인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굉장히 오히려 윤석열 잡아가라고 더 변호인단이 더 부추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수사 방해. 팔아 윤석열이가 밖에 있으니까 저렇게 변호인단이 영장도 유출시키고 수사를 방해하지 않냐.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던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박찬대 의원님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계속 이거 어떻게 특검이 수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규형 같은 판사한테 맡기냐. 그렇죠? 지금 물론 왜 그럼 박찬대는 내란 특별법 발의를 했을까?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밀리는 거는 어떤 강한 개혁성이나 어떤 전투력이 모자른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현재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찬대가 많이 따라오는 뭐 추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당원들의 민심은 정청래에게 많이 쏠려 있어요. 그 이유는 정청래 의원의 높은 전투력과 리더십,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헌재에서 보여줬던 정청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에게 전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박찬대의 강점은 안정감과 어떤 그런 안정감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금 내란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볼 때는 전투력이 높은 사람에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내란 특별법이 이게 엄청난 법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내란 재판 전담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요. 내란 사범은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고요. 오늘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직위원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을 하겠다. 사면 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내란 정당, 그러니까 내란범이 나온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중단을 하고 전액 환수하겠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없는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라는 걸 없도록 하고 전부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란 특별법 발의를요. 민주당 의원 115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발의는 박찬대 의원이 했지만 정청래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이정문 수석, 허영 다 이름을 115명이. 그래서 여기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내란을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게는 형사상 처벌 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예요.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회도 민주교육을 뭐 의무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박찬대는 왜 지금 광주에서 왜 호남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내란 특별법 발의를 얘기했을까? 불리한 왜냐면 정청래 의원님이 지난 대선에서 광주 전남 공동위원장 골목골목 선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들어서 일찍이 호남의 표를 좀 다졌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좀 박찬대 의원님의 호남 일주일살이 프로젝트의 4일차에 내란 특별법 소식을 호남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전투력 부족한 것을 좀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런 거고 이거는 뭐 아무리 전당대회 그런 걸 떠나서 민주당 의원님 115명이 그렇죠? 이게 같이 발의를 했다는 게 의미가 크죠. 아니 여러분들 특검이 죽으라고 수사해갖고 지규형 같은 새끼들이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제가 내란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건 민주당이 좀 설치를 해갖고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같은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을 하죠. 집권을 하고 나서 그때는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그때는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2018년까지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2년차 때 대통령 2년차 때 당대표 선거를 붙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원들의 선택이 누구였냐면 이해찬이었어요. 그때 이해찬, 송영길, 그 다음에 김진표 3파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신 내가 민주당의 역사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그때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첫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때도 좀 당대표 선거에 과열이 있었어요. 어떤 과열이 있었냐? 김진표와 송영길이가 사실 처음에 과열로 붙어요.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호남의 아들이고 여러 번 당대표를 도전했지만 송영길은 매번 2등,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송영길이 2018년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친문 똥파리라고 하는 문파들은 김진표를 절대적으로 밀고, 저 같은 경우는 김진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김진표 집안을 들여다보니 하면서 제가 김진표 집안의 친일 행적을 고발을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제 김진표도 아니고 송영길도 아니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과 둘 다 코드가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과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지금의 이재명이 그때는 문재인이었어요. 그때는 문재인의 어떤 반기를 들면 그냥 수박이었습니다. 알겠죠? 지금의 이재명, 지금의 뭐 윤석열을 임명을 해서 문재인이 밉다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차례였고, 그때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같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문 아니면 사실 반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박, 그때는 친문이 개혁파, 친노 친문이 개혁이고 반문 세력들이 수박이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수박이 정성호였던 거예요. 김용진, 정성호. 왜? 이유는 반문이었으니까. 정치가 그래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또 개혁파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지나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송영길, 김진표가 제일 먼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요. 2018년도에. 그때 이렇게 해갖고 문재인 정부와 국정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우리가 이해찬 대표님을 찾아가서 나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님이 늦가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푼 줍쇼.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도 안 되고 김진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친노 친문의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이해찬 대표가 첫 번째 당대표로서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당대표를 우리가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이해찬 대표가 늦게 출발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돼요. 왜 그러냐? 집권 초반이니까 당과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해찬 당대표는 누가 봐도 당내에서 이해찬 대표님에게 그 당시에는 반기를 들 사람이 없었어요. 친노 친문 뭐 비문 뭐 이런 반문 이런 사람들도 이해찬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내 집권 초기에 화합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권 초반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는 집권 1년차의 새로운 당대표와 1년짜리,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된 거예요. 그럼 집권 초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개혁에 발을 맞춰줄 수 있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청래를 응원하죠.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무슨 왜 적극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 그렇다고 박찬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박찬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정청래에 있지만, 제가 왜 굳이 방송에서 이번에는 정청래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돼도 잘하실 분들이니까. 다만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여러 가지 혁신과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두 분 다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번 당대표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이재명을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년 8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 8월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사실상 공천권을 휘둘러요.
그쵸? 그러면 내년에 2년짜리 당대표가 진짜 당대표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조금이라도 개혁에 힘보태고 돈 든다고 하면서 1년짜리 당대표를 해서 두 분 다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잖아. 그러고 나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때 이렇게 과열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 과열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갈라치기들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저는 왜 박찬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봐도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앞서잖아요. 박찬대 의원님이 이번에 한번 떨어지고 내년 정당대회 때 다시 뽑아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정표가 가서 사실상 박찬대가 내년에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한번 당대표 재수하려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아니, 나는 박찬대 의원님이 정청래랑 내가 붙으면 이번엔 지잖아. 그래서 내년 한번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또 뽑아달라고 하면 사실상 정청래 의원은 못 나오니까 다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나와도 박찬대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그 옛날에 그 송가혁 세력들과 민주당, 얘네들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애가 아니라 이재명 파리하는 놈들이죠. 얘네들은 민주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재명만 해요. 이런 놈들이 이제 문재인을 욕하고 유시민을 욕하고 김어준을 욕하고 정청래를 욕하고 저를 욕하고,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전당대회를 꾸정물로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박찬대를 좋아하면 박찬대 의원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정청래를 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정청래가 무슨 그렇게 죽을 짓을 했습니까? 정청래가 공천을 못 받았다고 탈당을 했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 안 도왔습니까? 여태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위기 때마다 싸운 게 정청래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빠르게 수박들 척결하는데 1등 공신이 정청래 아닙니까? 아니, 저는 박찬대 응원하는 거 좋아요. 정청래가 무슨 그렇게 죽을 짓을 했다 그래갖고 정청래를 수박 타령하고 나쁜 놈을 만드냐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님을 싫어합니까? 누가 봐도 찐명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정청래 의원 응원하는 사람들은 박찬대를 욕하지 않아요. 왜? 박찬대 좋은 사람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박찬대 욕하는 거 봤어요? 욕 안 해요. 왜 욕합니까? 민주당이 훌륭한 자산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욕을 하냐고요. 응? 정청래가 무슨 뒤통수를 쳤습니까? 민주당에다가 어떤 칼을 꼽았습니까? 늘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야인 생활하고 또 밖에서 불쌍하게 있다가 돌아오고. 아니, 선당우사만큼 정청래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정청래 싫고 박찬대, 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시나 하지만 얼마든지 둘 다 좋은 분인데 굳이 그 네거티브 선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침묵하는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박찬대 응원하면서 정청래 욕하는 놈들, 그런 채널들 다 이미 구독 취소하고 있고 그런 채널들에서 미는 놈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에요? 누가 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에요. 여기에서 민주당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정부가 망하고 박찬대가 되면 이재명 정부가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누구보다도 1년짜리니까 민주당이 더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누가 되든 박수를 쳐주고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호위하면서 당청 관계를 유지해서 개혁에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유치하고, 응? 그냥 박찬대라는 의원이 훌륭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이 잘 맞고 안정감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박찬대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
왜 굳이 자기는 정청래 박찬대가를 응원하지만 정청래가 되면 무슨 비수를 꽂고 뭘 꽂아? 응? 정청래는 조선일보와 국힘당에는 비수를 꽂지만 민주당에서는 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 응? 내가 아는 정청래는 절대 민주당에 비수를 꼽은 적이 없어. 늘 민주당에서는 아쉽고 안타까워서 눈물밖에 보여준 게 없어. 그러나 밖에 적들과 싸울 때는 호랑이로 변해. 그 호랑이가 민주당만 들어오면 맨날 억울하고 분하고 민주당 안에서 운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가 되다 보니까 정청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늘 비주류로 의원들의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늘 당원들과 지지자들만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해도 말 못하고 그러면서 야인 생활하고 한 번 국회의원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국회의원하고 한 번 쉬다가 처음 이번에 연임으로 국회의원 2번 된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정청래가 언제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오만한 모습을 보였나요? 늘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참겠다고 얘기하고 안 그래요? 그러나 정청래가 국힘당과 조중동과 싸울 때는 어때요? 진짜 무서운 호랑이 같잖아요. 이런 갈라치기들의 농간에 휩쓸려 갖고 그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내란 진압 과정에서 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만든 이런 정청래를 어떻게 그렇게 마치 적폐 세력보다 국힘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응원하고 투표 잘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는 으쌰으쌰 우리는 목표는 포커스가 이재명으로 가야지. 왜 박찬대가 되면 민주당이 잘 되고 이 정청래가 되면 민주당이 망하나?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늘 정청래는 시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박찬대 의원님도 원내대표 너무 잘하셨죠. 박찬대 의원님도 원내대표 너무 잘해갖고 내란 종식에 큰 공을 세웠고 정청래 의원님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유상범이나 저쪽에 어떤 그 곽규택 이런 애들 다 제압해갖고 찍소리도 못하게 법사위에서 내란 청문회를 비롯해갖고 수많은 힘든 역할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정청래 의원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밖으로 박찬대 욕하는 사람들은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는요 반드시 패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정청래 그렇게 수박이고 나쁘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이번 전당대회 때 내가 정청래를 응원한다라고 박찬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제 방에서는 꼭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오늘 방송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